미국에는 마요네즈 케이크란 게 있습니다. 반죽에다가 마요네즈를 넣고 만드는 케이크인데 이게 이름만 들으면 좀 괴식같이 느껴지지만은 사실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해요. 마요네즈가 일종의 유화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마요네즈는 계란 노른자와 식초, 식용유를 넣고 섞은 소스를 말합니다. 대부분이 기름이죠. 마요네즈를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고 있다가 상온에 녹이면은 기름이 분리되는데 이거 보고 나서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고소하면서도 짭짤한데 약간의 산미까지 느껴지는 이 독특한 마요네즈. 우리나라에선 인기가 막 엄청나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최근엔 마요네즈가 들어간 다양한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팔리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마요네즈에 밥 비벼 먹는 걸 끔찍하게 생각했던 한국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준 한솥 도시락 치킨 마요나 참치 김밥도 빼놓을 수가 없죠. 마요네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온갖 곳에 다 섞어 먹지만요 여전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 이 마요네즈 시장이요 글로벌로 보면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2013년 기준 미국의 소스 시장만 봐도 1위는 마요네즈고 케첩은 2위거든요. 동유럽 국가들도 마요네즈를 엄청나게 먹습니다. 이건 그럴만한 게 케첩은 그냥 찍어 먹는 게 끝이지만요 마요네즈는 찍어 먹기도 하고 요리나 드레싱에도 많이 쓰다 보니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 마요네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마요네즈의 기원부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이 오뚜기 마요네즈 이야기까지 짧게 압축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마성의 소스 마요네즈의 정체입니다. 18세기 중반 프랑스군이 지중해 메노르카 섬에 있는 마온 요새를 점령합니다. 이때 프랑스군에서 기념으로 마온 요새의 이름을 딴 마요네즈 소스를 만들었고 전파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마요네즈의 원형이란 주장이죠.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이야기가 좀 갈립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점령군이었던 리슐리에 공작의 요리사가 마요네즈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고, 두 번째는 메노르카 사람들이 이미 먹고 있었던 쌀사 마오네사를 프랑스군이 배워간 것뿐이라는 주장이 있죠. 또 다른 주장으로는 메노르카의 척박한 환경에서는 이런 고급 소스를 만들 수 없었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노르카 섬이 아닌 프랑스의 바이온 지방에서 유래됐다는 겁니다. 연구하는 사람마다 주장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뭐가 진짜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마요네즈와 비슷한 소스들이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겁니다. 바로 아이올리와 홀랜다이즈 소스죠. 아이올리 소스는 스페인 지역과 남프랑스 지역에서 로마 시대 때부터 쓰이던 소스입니다. 마늘을 절구로 잘게 으깬 후에 소금과 올리브 오일을 넣어서 다시 으깨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름과 마늘을 완전히 혼합시킵니다. 이걸 에멀전이라고 하는데요. 섞이지 않은 걸 억지로 섞으려다 보니 손도 많이 가고 난이도가 높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계란 노른자를 넣어서 기름과 마늘이 잘 섞이도록 하고 레몬즙까지 넣어서 에멀전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사실 이 레시피에서 마늘만 빼면은 오리지널 마요네즈 레시피거든요. 굉장히 닮아있죠. 홀랜다이즈 소스는 17세기 초반의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계란 노른자와 산, 녹인 버터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이것도 녹인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쓰면은 마요네즈가 되죠. 마요네즈, 아이올리, 홀랜다이즈는 전부 형제격인 소스인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마요네즈만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걸까요? 이 이유를 좀 추정해 보자면요. 먼저 아이올리는 마늘이 들어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렸을 거란 겁니다. 마늘을 좋아하는 남유럽에서만 주로 먹어왔죠. 근데 이 남유럽 요리 자체가 옛날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미국에서 무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급 요리는 프랑스 요리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요리는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라고 무시받았거든요. 때문에 대중적으로 퍼지긴 힘들었을 겁니다. 또 홀랜다이즈는 보존기간이 짧고 상온에서 굳어버리기 때문에 널리 퍼질 수 없었을 거고요. 하지만 마요네즈는 보존기간도 긴데다가 상온에서도 기름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마늘 같은 향이 강한 향신료도 없으니까 취향도 덜 타고요. 이후 마요네즈는 프랑스를 넘어서 독일, 영국, 러시아, 미국으로 전파되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요리가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이 나라들 중에서 마요네즈를 가장 즐겨 먹는 곳은 바로 러시아입니다. 현재 1인당 마요네즈 섭취량이 가장 많은 곳이 러시아거든요. 사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 대부분이 마요네즈를 좋아하긴 합니다. 국가별 마요네즈 섭취량을 보면요 상위권은 다 동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왜일까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일단 날씨가 춥다는 겁니다. 채소도 잘 자라지 않고 향신료도 부족하죠. 때문에 요리들이 좀 투박한 편이었습니다. 또 기온이 낮으니까 사람들은 고열량의 기름진 음식을 많이 찾았죠. 이 나라의 식탁에서 마요네즈는 요리의 마지막 퍼즐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제한적인 식재료로 만든 투박한 요리에 풍미와 칼로리를 더해주는 역할을 했으니까요. 마요네즈를 열광적으로 먹는 곳은 러시아가 맞긴 하지만 1인당 섭취량이 아닌 전체 소비량을 놓고 보면 또 말이 다릅니다. 전 세계 마요네즈의 절반이 미국에서 소비되고 있거든요. 미국의 마요네즈가 등장한 건 1838년쯤부터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델 모니코 형제가 맨하튼에서 랍스터 마요네즈와 치킨 마요네즈를 팔았는데요. 이 메뉴가 정말 불티나게 팔렸다고 해요. 이 식당 덕분에 뉴욕의 수제 마요네즈 열풍이 불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걸 본 누군가는 마요네즈를 공장에서 만들어 상품화할 생각을 하겠죠? 대표적인 사람이
리처드 헬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도 원래는 뉴욕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인데요. 이 식당의 주 메뉴는 샌드위치나 샐러드였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잘 나갔던 건 마요네즈였습니다. 어머니가 만들던 레시피대로 만들어서 병에 담아 팔았는데 이게 초대박을 친 거죠. 헬만은 이때부터 다른 메뉴는 다 접어버리고 마요네즈만 팔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기 가게에서 만들었던 걸 표시하기 위해서 파란 리본을 묶어 팔았죠. 이게 바로 헬만스 블루 리본 마요네즈입니다. 미국에서 케첩하면 하인즈를 떠올리는 것처럼 마요네즈 하면 이 헬만스를 떠올릴 정도로 높은 글로벌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뚜기의 지배력이 워낙 강하니까요. 아무튼 장사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번 돈을 가지고 으리으리한 마요네즈 공장을 차리게 되죠. 이때가 1922년이었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마요네즈 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엔 제너럴 푸드의 회사를 매각하죠. 이 회사, 토스트사 창립자의 딸이 세운 미국의 큰 식품회사인데요. 미국 식품업계에선 굵직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아무튼 이후 헬만스는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뀌었고 지금은 유니레버에 속해 있는데요. 여전히 마요네즈 시장에서 지배력이 강력합니다. 마요네즈의 인기는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까지 뻗치게 됩니다. 1912년 나카지마 토이치로라는 사람이 미국에 해외 실습을 하러 갔다가 마요네즈를 접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박 냄새를 맡고 일본으로 가져갈 생각을 하게 되죠. 마침 일본에서도 서양 문물이 확산하는 중이었고 일본인들도 마요네즈를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1925년 큐피 마요네즈라는 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지금도 일본 내 마요네즈 시장 점유율 중 60-7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곳이죠. 이 기업이 나중에 오뚜기와 얽히게 되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이게 출시 당시에는 해프닝도 많았다고 합니다. 일본인들도 그때는 마요네즈란 걸 접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포마드인 줄 알고 머리에 바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큐피 마요네즈는 전통적인 마요네즈와는 재료가 좀 달랐습니다. 올리브유 대신에 일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두유나 유채유를 썼고 쌀 식초를 사용했죠. 덕분에 유럽이나 미국의 마요네즈와는 다른 독특한 맛을 냈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이 튜브 용기입니다. 마요네즈는 보통 유리병에 담아서 팔았는데요. 큐피 마요네즈는 폴리에스터 용기에 담아서 출시했죠. 여러분도 이 용기가 훨씬 더 익숙하실 거예요. 1958년에 만들어진 용기인데 위생적인 데다가 쉽게 짤 수 있고 산소 노출도 줄일 수 있으니까 훨씬 편했죠. 이 큐피 마요네즈가 등장한 이후 일본에서는 마요네즈 덕후들이 등장합니다. 1인당 섭취량은 세계 11위로 올라섰고 마요네즈를 뿌려먹는 사람이라는 뜻의 마요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였죠. 일본인들의 식탁을 지배하는 아즈노모토조차도 이 마요네즈에서만큼은 큐피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도 해방과 함께 마요네즈가 조금씩 유통되긴 했습니다. 물론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대부분은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할지 감도 못 잡았죠. 그나마 60년대부터는 마요네즈를 이용한 요리법들이 등장했고 마요네즈 공장도 세워지긴 했는데요. 굉장히 마이너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마요네즈의 인기를 끌어올린 건 바로 오뚜기죠. 1971년 오뚜기 케첩을 출시하고 곧바로 72년에 마요네즈를 출시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소비가 된 건 70년대 중반쯤부터입니다. 중산층 소비자들이 마요네즈를 즐겨 먹기 시작했거든요. 샌드위치, 과일 사라다, 감자 사라다 등에 주로 쓰였고요. 마른 오징어나 먹태 같은 술안주 소스로도 인기가 꽤 괜찮았습니다. 마요네즈 소비가 늘어나니까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진입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미원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소스 업체인 크노르와 계약을 맺고 마요네즈를 만들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오뚜기 입장에서는 이게 꽤 위협적이었을 거예요. 이때 오뚜기가 꺼낸 카드가 바로 일본의 큐피였습니다. 1979년 큐피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마요네즈 품질 개선에 들어가거든요. 오뚜기 케첩과 마요네즈가 튜브에 담겨 팔기 시작한 게 바로 이때쯤부터입니다. 이것도 큐피사의 영향을 받은 거죠. 이게 제대로 통했고 국내 소스류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헬만스 마요네즈를 찾아보기 힘든 것도 그렇고 하인즈 케첩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도 아시겠지만 이 오뚜기가 워낙 강세였기 때문입니다. 오뚜기 마요네즈는요 노란 뚜껑이 별 모양 마요네즈로 지금까지 인기를 얻게 되죠. 이 별 모양 입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좀 찾아봤는데요. 마요네즈를 짰을 때 한 덩어리로 뭉개지는 특성은 보완하기 위해서 고안했다고 합니다. 또 마요네즈는 점성이 있다 보니까 모양을 내기가 굉장히 쉽기도 했고요. 케첩은 한 번에 이어닿는 원터치 캡을 사용하고 마요네즈는 스크류 캡을 쓰는데요. 마요네즈는 기름이 많아서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밀폐력이 좋은 스크류 캡을 쓰고 케첩은 산성 제품이라 마요네즈보다는 공기 접촉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원터치 캡을 쓴다고 합니다. 현재 마요네즈의 인기는 예전 같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영양 성분 때문이겠죠.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은 거의 없고 지방과 나트륨이 엄청 높거든요. 물론 이것도 적당량만 먹으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이어트에 가장 위험한 건 과한 탄수화물 섭취니까요. 또 요즘은 지방이나 칼로리를 낮춘 마요네즈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옛날보다는 좀 덜 걱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요네즈는 어디에 써도 잘 어울립니다. 케첩을 섞어도 좋고 간장과 섞어도 잘 어울리죠. 고추장이나 치폴레 같은 고추 소스와도 잘 어울립니다. 순식간에 맛이 부드러워지고 풍성해지거든요. 마요네즈의 매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저곳 잘 어우러진다는 거죠. 아마 케첩처럼 단독으로 쓰이는 소스였다면 지금 같은 인기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긴 마요네즈의 역사를 정말 짧게 재밌는 이야기들만 골라서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은 마요네즈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